인간의 두뇌 활동의 결과물, 많은 지적 창작물이 있죠. 피카소의 예술작품, 그리고 싸이의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 그리고 에디슨의 특허 발명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지적 창작물들은 시장에서 환산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습니다. 피카소의 작품 중에 대표적인 파이프를 든 소년. 이 작품은 2004년도에 뉴욕의 소더비 경매장에서 무려 1억 146만 불에 팔렸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100억 원이 넘는 큰 돈이죠. 특허 발명의 가치, 한국보다 미국에서 굉장히 큽니다. 미국에서 한 특허의 가치는 평균 100만 불이 넘습니다. 한국보다 미국이 특허 가치가 높은 이유는 미국이 시장이 크고 또 미국은 건국 초기부터 특허 보호를 강력한 정책으로 실시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2004년도에 산호세 지방법원에서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미 망해버린 카머스 원이라고 하는 미국의 전자상거래 업체가 과연 어떻게 처리가 될까 모든 사람이 귀추를 주목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판사는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이 회사의 특허 가치가 나름대로 귀중한 의미가 있으니 한번 경매에 붙여보자 해서 그 특허를 경매에 붙인 결과 무려 1,550만 불에 매각이 된 겁니다. 무려 170억이 넘는 큰 돈으로 매각이 됐죠.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는 많은 천재적인 사업가들은 이러한 새로운 현상을 그대로 지나칠 리가 없습니다. 오션 토머라고 하는 회사는 그 당시에 최초로 만들어진 특허 경매 전문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그 이후에 특허 경매 분야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증권거래소와 마찬가지로 특허도 거래가 될 수 있다고 해서 특허거래소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던 특허 시장이 2011년도 작년에 굉장히 큰 규모로 성장을 하면서 특허 가치 또한 크게 높아지게 됩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카나다의 대표적인 통신 장비 회사 노던 텔리콤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부도가 났는데 모두 6천여 건의 특허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특허에 눈독을 들이고 있던 많은 회사들이 경매 과정에서 참여를 해서 그 값을 엄청나게 올렸습니다. 처음에 구글은 15억 달러의 첫 번째 경매 가격을 적어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컨소시엄에 의해서 이 특허들은 45억 달러에 팔리게 됩니다. 구글은 이 노텔 특허를 놓치고 나서 스마트폰 시장에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모토로라로 방향을 돌리게 됩니다. 모토로라의 모빌리티라고 하는 자회사, 이 회사가 모두 125억 불이라는 가치에 의해서 구글에 매각이 됐습니다. 이런 스마트폰의 세계적인 특허 전쟁, 2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중요한 전쟁이라고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삼성이 만드는 갤럭시 폰이 시장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삼성이 만들었던 최초의 스마트폰 옴니아 폰이 나올 때만 해도 많은 세계적인 기업들은 한국을 경쟁 상대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애플, 노키아, 또 대만의 HTC 이런 기업들은 서로 물고 물리는 특허 전쟁을 벌이고 있었지만 이제 삼성이 거기에 끼어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두 10개국에서 특허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정말 전 세계적인 글로벌 특허 전쟁의 시대가 열린 거죠. 얼마 전에 미국의 배심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트레이드 드레스라고 하는 제품의 이미지와 정체성을 나타내는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를 강하게 인정을 해서 우리 한국의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트레이드 드레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코카콜라를 예를 든다면 주름진 병의 그런 디자인,
그리고 외관에 고유한 날씬한 벽 모양, 이것을 하나의 이미지와 정체성으로 보고 새로운 지식재산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애플 아이폰의 아이콘 배열과 전체적인 UI 디자인이 바로 새로운 트레이드 드레스라는 권리로서 인정이 된 겁니다. 이런 스마트폰 전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미국의 주요 기업들의 시장 가치가 과거의 기계와 건물, 장비와 같은 유형의 자산으로부터 무형의 자산으로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500대 기업을 조사해 보면 1982년도에 유형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38%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500대 기업의 경우에 무형 자산의 비중이 80%가 넘고 구글 같은 기업의 경우에는 95%가 무형 자산이 차지합니다. 애플 같은 세계적인 IT 기업이 단 하나의 공장도 자기가 소유하지 않으면서도 세계 최대의 시장 가치를 가진 기업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무형 자산이 이제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하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발맞추어서 지난 5월에 있었던 OECD 강요 이사회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향후 OECD 국가의 많은 성장과 투자는 과거와 같은 기계 설비, 장비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물리적 형태가 없는 지식이 중심이 되는 무형 자산 중심의 성장이 불가피하다. 이제는 선진국과의 지식 격차, 이것을 줄이는 것이 우리가 더 큰 성장에 있어서 요체가 된 겁니다. 금융자산은 나무로 따지면 줄기나 잎과 같은 것입니다. 바깥에 드러납니다. 그러나 지식자산은 나무의 뿌리와 같은 것입니다. 특허나 상표와 같은 전통적인 지식재산도 있지만 조업원들이 갖고 있는 영업비밀, 그리고 업체 고유의 업무 프로세스라든지 고객과의 네트워크, 이 모든 것이 중요한 지식자산이 됩니다. 그 중에서 특히 바로 권리로서 등록받고 인정되는 권리가 산업재산권입니다. 산업재산권에는 모두 4개의 권리가 있습니다.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자동차를 예를 든다면 특허는 ABS 브레이크 시스템. 이것들은 굉장히 큰 발명이고 많은 연구개발 투자가 필요한 거죠. 이것은 특허에 의해서 보호가 됩니다. 자동차 내의 컵홀더, 이런 것들은 아주 간단한 도구, 기구의 발명입니다. 이것은 실용신안이라고 하는 제도에 의해서 보호를 받습니다. 자동차의 매끈한 디자인, 이건 디자인 보호 제도에 의해서 인정이 되고, 아반떼와 같은 자동차의 명칭, 이건 상표에 의해서 보호가 됩니다. 이런 산업재산권들은 모두 등록에 의해서 권리 보호를 받습니다. 저작권의 경우는 창작과 동시에 권리 보호가 된다는 점에서 산업재산권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1960년대 초기에 특허가 과연 중요했을까요? 섬유와 신발 산업을 일으킬 때 우리나라는 대부분 선진국에서 시효가 끝난 기술들을 가지고 제품 생산을 했습니다. 특허 제도와 사실상 무관했죠.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특허가 필요했던 것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특허 제도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죠. 우리나라의 1년의 연구개발 투자의 규모가 얼마입니까? 이제는 50조 원이 넘습니다. 이 엄청난 규모의 투자를 하면서 제대로 된 지식재산 보호 제도가 없다면 우리 산업은 머지않아 중국과 같은 경쟁국에 의해서 피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본격적으로 기술혁신의 시대에서 지식혁신의 시대, 지식주도형 경제성장의 시대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애플, 삼성의 특허 소송이 많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나라가 겪는 특허의 파도는 세 번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1987년도에 미국 레이건 행정부가 친특허 정책을 통해서 일본의 제조업을 견제하고자 할 때, 그때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는 최초로 개발한 반도체 D램의 수출이 막힐 위기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고통을 겪고 엄청난 로열티 부담을 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한 걸음을 전진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파도는 2004년도에 일본 기업들로부터 왔습니다. 당시에 PDP 분야에 많은 특허 소송이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이 특허 소송을 통해서 세계 시장에서 부딪힌 것은 그 당시가 처음이었습니다. 이때 우리 기업들은 나름대로 슬기롭게 대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주된 무기는 우리 기업들이 갖고 있는 많은 특허를 서로 교차 승인하는 크로스 라이센싱에 의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최근에 생기는 애플, 삼성 소송과 같은 대형 글로벌 특허 소송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는 우리 국내 기업들이 세계 1위, 2위가 되면서 이제는 first mover가 아닌 fast follower를 견제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 특허 제도가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겁니다. 한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첨단 산업 규모가 커지고 산업 구조는 고도화되고 있습니다만은 특허 로열티 수지가 심각한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처음부터 만성적으로 특허 로열티는 항상 플러스였습니다. 항상 흑자국이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공교롭게도 2002년도 고이즈미가 집권한 이후 지제 입국을 기치로 내걸었는데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분위기가 바뀌면서 일본 기업들의 특허 공세가 본격화되고 이에 따라서 특허 로열티 수지가 흑자로 돌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림에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점점 더 로열티 규모 면에서 적자 기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부 출연 연구소인 에트리 전자통신연구원 같은 경우는 특허 전문 평가기관으로부터 전 세계의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을 통틀어서 가장 특허 가치가 우수한 기관으로 최근에 평가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나라의 중소 중견기업입니다. 우리나라가 무역 1조 달러에서 무역 2조 달러로 넘어가기 위해선 이젠 대기업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기술력이 짱짱한 그런 중소중견기업들이 좀 더 많아져야 됩니다. 이 중소기업들을 위해서는 특허 제도의 도움이 없이는 이제 더 이상 성장이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특허 경영, 중소중견기업의 요체가 됐습니다. 독일의 경우를 보면은 히든 챔피언이라고 부르는 기업이 1000개가 넘습니다. 이들 기업은 마켓 니치, 정말 자그마한 시장 분야에서 세계적인 1위, 2위, 3위의 점유율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들입니다. 이 기업들은 대부분 CEO들이 특허 경영을 가장 중요한 경영의 덕목으로 생각을 하고 대단히 민첩하고 그리고 전략적인 특허 경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중소중견기업의 특허 경영, 이것이 바로 무역 2조 달러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난 1962년 우리나라의 최초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1월 달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로부터 우리나라는 50년 동안의 압축 성장 모델을 전 세계에 보여줬습니다. 제조업 중심의 발전. 정말 성공했죠. 공교롭게도 그로부터 정확히 50년이 지난 1월 달에 정부는 지식재산 기본계획, 5개년 계획을 최초로 발표했습니다. 이제는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도 지식이 기반이 되는 지식 경영이 선도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지금 꿈꾸고 있는 창조 경제의 새로운 모습이 나타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